2026년 1월에요. 혹시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은행 계좌에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마 대부분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몰라서 아니면 알아도 이거 너무 복잡하고 귀찮다 해서 포기했던 그런 금융 혜택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는 시스템이 알아서 챙겨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그 변화의 속살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앞에 2026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금융제도에 대한 정부 발표 자료랑 여러 분석 노트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요. 네, 정말 많네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이 변화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네. 그래서 누구에게 특히 더 큰 선물이 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거대한 혜택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뭘 기억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그 핵심만. 네, 그 핵심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돈이 되는 정보, 또 삶에 힘이 되는 지식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챙겨보실 수 있다는 점 살짝 말씀드릴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변화부터 시작해보죠. 은행이 먼저 찾아오는 서비스, 바로 금리 인하 요구권 자동 신청 제도입니다. 이름은 좀 긴데? 네, 길죠. 근데 사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말 자체는 낯설지 않아요. 네, 들어는 봤죠, 다들. 근데 솔직히 이거 제대로 써보신 분 주변에서 찾기 쉽지 않잖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대출 받고 몇 년 동안 연체 한 번 없이 꼬박꼬박 잘 갚았어요. 네, 성실하게요.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해서 연봉도 올랐고요. 분명히 내 신용 상태는 좋아졌는데 은혜는 뭐 감감무소식이죠. 아무 연락 없죠? 네. 내가 먼저 나서서 온갖 서류를 증명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맞아요. 막상 진짜 큰 맘 먹고 은행 앱에 들어가 보면 그 메뉴는 어디 꼭꼭 숨어 있고. 맞아요. 찾기도 힘들어요. 예. 겨우 찾아서 들어가 보면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보고 그냥 한숨부터 나오죠. 뭐 재직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야,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 이걸 다 떼서 제출했는데 만약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결국 에이 그거 얼마나 깎아준다고 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개인의 게으름이나 뭐 정보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요. 애초에 작동하기 어렵게 설계된 시스템의 문제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 시스템의 문제다. 네. 통계를 보니까요.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잠재적인 대상자가 수백만 명인데 실제 신청자는 고작 몇만 명 수준에 그쳤다고 해요. 와, 수백만 명인데 몇만 명이요? 네, 이건 뭐 명백히 시스템의 실패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칼을 빼든 거군요. 그런데 이번 대책은 접근 방식이 되게 흥미로워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줄게?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아예 신청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이거잖아요. 이건 진짜 발상의 대전환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문제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던 것에서 이제 공급자인 은행으로 옮겨온 거죠. 아, 사실 왜 이런 변화가 지금 이 시점에 일어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핀테크 기업들의 영향이 아주 커요.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곳들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곳들이 보여준 극도로 편리한 사용자 경험에 소비자들이 이제 완전히 익숙해졌거든요. 기존 은행들도 더 이상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게 된 겁니다. 경쟁의 압박이 있었군요. 고객들 눈높이가 올라갔다. 그렇죠. 그리고 둘째로는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 은행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압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자 장사 논란. 맞아요.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 정작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은 나 몰라라 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으니까요. 이런 복합적인 배경 속에서 은행이 먼저 움직여라 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알아서 챙겨주는 방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 건가요? 정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은행에서 고객님 금리 깎아드릴게요 하고 연락이 오는 건지 혹시 여기에도 뭐 숨겨진 조건 같은 게 있는 건 아닌지 좀 궁금한데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력합니다. 2026년 1분기부터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같은 13개 주요 은행에서 시작되는데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요? 첫째, 고객의 최초 동의.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마이 데이터 활용에 딱 한 번만 동의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딱 한 번이요?
네, 딱 한 번입니다. 그 동의 한 번으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와, 그 동의를 기반으로 두 번째, 은행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시작됩니다. 은행 시스템이 분기나 반기마다 자동으로 고객의 신용평가 점수, 소득 정보 같은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은행이 알아서요? 네, 시스템이요. 그리고 만약에 대출 초기보다 신용 상태가 의미 있게 좋아졌다고 판단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금리 인하폭을 계산해서 고객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알림이요? 푸시 알림 같은 거요? 네, 고객님 신용도가 상승하여 대출 금리를 연 4.5%에서 4.0%로 낮춰드릴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럼 고객은 그냥 예 버튼만 누르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잠깐만요. 듣기에는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심도 들어요. 어떤 거요? 아니, 은행 입장에선 사실 금리를 깎아주는 게 손해잖아요. 그렇죠. 수익이 줄어드니까요. 과연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할까요? 혹시 알아서 검토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아주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서 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꼼수를 부리진 않을까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라도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단순히 제도만 툭 던져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각 은행이 분기별로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실적을 공개하게 만든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제한했고 그중에서 몇 명이 실제로 혜택을 받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죠. 그러면 은행끼리 비교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은행 간 실적이 투명하게 비교되면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은행은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겠죠. 일종의 투명성을 통한 시장의 감시 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 경쟁을 붙여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거군요. 이제야 좀 안심이 되네요. 그럼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 특히 이건 정말 인생 역전 수준이다. 큰 혜택을 볼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단연 사회 초년생들이죠. 사회초년생. 네, 첫 직장 잡고 신용대출 받았을 땐 신용기록이 거의 백지 상태라 금리가 높잖아요. 네, 높죠. 어쩔 수 없이. 하지만 1, 2년 연체 없이 월급 잘 받고 카드값 잘 내면 신용점수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오르거든요. 이전에는 본인이 직접 발품 팔지 않으면 그 혜택을 다 놓쳤지만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은행이 알아서 성실함의 가치를 금리로 보상해주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든든하네요. 그럼 가게를 막 시작한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겠어요? 그럼요. 처음엔 매출이 불안정해서 고금리로 사업자금을 빌렸는데 한 1년쯤 지나서 가게가 입소문 나고 매출이 안정되면 신용도가 확 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변화를 시스템이 딱 포착해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거니까 사업에 정말 큰 힘이 되겠죠. 맞아요. 이게 단순히 이자 몇 푼 아끼는 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죠? 뭐랄까, 성실하게 살아온 나의 노력을 금융 시스템이 알아서 인정해준다는 그런 심리적 보상?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다시 생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신뢰 회복이라는 더 큰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변화를 정리해 볼게요. 핵심은 정보 격차의 해소. 몰라서 놓쳤던 내 권리를 이제는 은행이 먼저 찾아와 알려준다는 것. 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문제가 있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 정보를 전달받을 스마트폰 앱 사용이 어렵거나 아니면 은행 자체가 너무 멀리 있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림의 떡이죠. 바로 그 물리적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두 번째 변화입니다. 네, 첫 번째 변화가 디지털 시대의 정보 소외를 다뤘다면 두 번째는 오히려 디지털화의 그늘에서 발생한 물리적 소외를 다룹니다. 바로 우체국 은행 대리업제도입니다. 이 문제는 수치로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10년간 우리 동네에서 은행 지점이 무려 2,000개나 사라졌더라고요. 2,000개요? 정말 많네요. 네. 특히 지방 소도시나 읍면 단위 대역은 이제 은행 한 번 가려면 그야말로 원정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맞아요. 저희가 본 자료에 나온 한 70대 어르신 사례가 정말 잊히지가 않아요. 어떤 사례였죠? 낡은 집 지붕을 수리하려고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받으러 가시는데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왕복 3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왕복 3시간이요? 네. 겨우 은행에 도착했더니 대기 손님은 많고 창구 직원은 바쁘고 결국 제대로 된 상담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참 씁쓸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금융 사막화 현상이군요. 그런데 솔직히 은행 입장에서 수익 안 나는 지점을 계속 유지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서 우체국이라는 카드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거 정말 신의 한 수 아닌가요? 저도 처음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은행은 떠났지만 우체국은 전국에 3,500여 개, 가장 외진 곳까지 우리 곁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어딜 가는 우체국은 꼭 있죠. 특히 어르신들에게 우체국은 평생 우편 보내고 예금 들던 내 집처럼 편안하고 신뢰도 높은 공간이죠. 그 촘촘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제가 회의론자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네요. 네, 좋습니다. 어떤 거죠? 품을 제대로 설명하고 상담해 줄 수 있을까요? 전문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주는 건 아닐지 솔직히 좀 걱정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가장 핵심적인 지점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아, 대책이 있군요. 네, 우체국 직원이 대출 심사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금융 내비게이터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금융 내비게이터요? 네, 각 은행에서 파견된 전문 인력과 협업하고 또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4대 은행의 대표적인 대출 상품에 대한 상담과 서류 접수를 도와주는 역할에 집중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실제 대출 심사나 뭐 금리 결정 같은 핵심적인 판단은 여전히 은행 본점에서 하고 네, 그건 은행이 합니다. 우체국은 고객이 은행까지 가지 않아도 되도록 편리한 접수 창구 역할을 해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고객은 우체국에서 상품 설명을 듣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받고 복잡한 신청서 작성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대출 승인 후에 약정 체결 같은 마무리 절차도 우체국에서 가능하고요. 그럼 뭐 조건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체국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금리가 달라지거나 조건이 불리해지는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조건이 적용돼요. 오직 거리의 불편함만 사라지는 거죠. 와, 이 제도가 시행된 미래를 상상해 보니 정말 풍경이 많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전남 해안가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는 60대 사장님이 계세요. 가게 확장 자금이 필요한데 점심 장사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읍내 은행까지 나갈 엄두를 못 냈거든요. 네, 자영업자분들은 시간 내기가 정말 어렵죠. 하지만 이제는 손님이 뜸한 오후 2시에 슬리퍼 끌고 그냥 5분 거리 우체국에 가서 상담받고 서류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변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더 편리해지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기 힘든 사람들은 오히려 더 소외되는 디지털 역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걸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인간적인 우체국이라는 공간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은 4대 은행의 대출 업무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변화는 첫걸음부터 시작하죠.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앞으로 참여한 은행이 늘어나거나 예금, 펀드 같은 다른 금융상품으로 업무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아, 확장 가능성이 있다. 네, 중요한 건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큰 변화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 요구권 자동 신청은 정보의 격차를, 두 번째, 우체국 은행 대리업은 물리적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하는 제도였어요. 네, 결국 방향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네요. 금융 서비스가 더 이상 아는 사람, 가까이 사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에게 더 쉽고 평등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 네, 저는 이걸 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금융 정보와 기회가 일부에게만 집중됐다면 이제는 시스템이 나서서 그 불균형을 바로잡기 시작한 겁니다. 네, 좋은 말이네요. 포용적 금융.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아주 건강한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당신이 지금 당장 달력에 적어두고 기억해야 할 최종 행동 계획 5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첫째, 내 대출이 자동 신청 대상인 13개 은행에 포함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부터 해야죠. 둘째, 2026년 1월이 되면 잊지 말고 해당 은행 앱에 들어가서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네, 알람 설정해 두시면 좋겠네요.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지방에 계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꼭 전화해서 알려주세요. 내년부터는 힘들게 은행까지 안 가셔도 가까운 우체국에서 대출 상담 받을 수 있대요. 아, 맞아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넷째, 결국 자동 혜택도 내 신용 상태가 좋아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 기본기가 중요하군요. 그럼요. 시스템이 도와줄 때 더 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연체 관리, 꾸준한 신용 거래로 내 신용 점수를 착실히 쌓아두는 기본기를 다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마지막 5째, 오늘 이 이야기가 유용했다면 주변 친구나 동료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혜택을 누리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니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덕분에 2020년에 찾아올 기분 좋은 변화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누릴 준비를 마치셨을 거라 믿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드디어 우리에게 조금씩 친절해지기 시작했네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정보와 접근성의 장벽이 획기적으로 허물어진다면 우리에게 남는 다음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과제라. 정보를 몰라서 혹은 은행이 멀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대가 끝난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실력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실력의 시대요? 네, 수많은 선택지가 동등하게 주어졌을 때 그중에서 진정으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분별해내는 능력. A은행의 조건과 B은행의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숨겨진 우대금리 조건을 찾아내고 나의 미래 현금 흐름에 가장 적합한 상환 방식을 고르는 능력. 아, 즉, 금융문해력, 파이낸셜 리트러시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핵심 역량이 되지는 않을까요? 시스템이 밥상을 차려주기 시작했지만 어떤 반찬을 먹을지 결정하는 마지막 선택과 책임은 여전히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